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 토기의 관찰과 분석을 끝나고 같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기와의 이제 연구 방법을 위한 기초 지식을 쌓아가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와하면은 이 루프 타일, 소위 이제 건물의 지붕에 올려서 누수를 막거나 보온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이제 기와가 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 건물의 누수를 방지하고 또 보온을 유지하는 그런 재료로서는 기와 이외에도 다른 재료가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기와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수열 주거지, 집자리 이런 데에서 이제 갈대라든지 이 볏짚 같은 초본유를 사용해서 지붕에 올려서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시기에 이 흙으로 정성 들여 빚어서 만든 이 기와를 지붕에 이제 올려서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기와라는 것이 단순하게 건물의 누수와 보온을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와의 출현과 함께 우리가 이제 건물의 이 위상과 권위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권위 건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권위 건물 이외에도 일반 살림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기와가 사용이 되지만 초기에 기와가 처음 나타날 때에 이제 그 기와집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기거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상이 높은 건물에 주로 이제 이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궁궐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찰이라든지 이런 그 종교 권위 건축 그리고 중요한 종묘 또는 뭐 사직 이런 그 제사 시설 이런 여러 이제 권위 건물들에 주로 이제 초기에 기와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고학 유적을 발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답사를 할 경우에 토기 이상으로 이 기와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산포하고 또 그것을 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 기와 연구가 좀 하찮은 그런 걸로 이제 치부가 돼서 그다지 연구가 활성화되지 이제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방금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와의 중요성이 이제 각인이 돼서 지금은 한국 기와학회라는 기와만을 중점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회까지 이제 생겨서 기와 연구가 이제 한층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와 자체가 한갓 보잘것없는 파편으로 이렇게 축토되는 그런 어떤 그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와의 존재 그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고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 기와의 관찰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아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기와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건물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지붕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사용되는 기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차만별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와가 바로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평기와라는 게 평기와. 평기와는 말 그대로 넓적하게 평평하다 좀. 완전히 판판한 건 아니지만 넓적한 그런 기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기와에는 암기와라는 것과 수기와가 있다. 암기와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넓은 면을 덮으면서 거기에 우수를 흘려내는 어떤 이 골이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수기와는 암기와와 암기와 사이 공간을 위에 덮여서 등을 형성하는 그 부분에 올라가는 그 기와가 이제 수기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기와들이 이제 사용이 되지만 그 기와 중에 거의 98% 이상이 소위 이 평기와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기와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특히 근위 건물, 근위 건물에는 근위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장식 요소들이 이제 많이 부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식기와의 일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와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건물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기와들이 바로 이제 이 막시기와라는 거죠. 막시기와. 막시기와에도 이제 앞막시기와, 순막시기와가 있고, 또 건물의 용마루 제일 윗부분 양쪽 가장자리 끝부분에 이제 높게 치켜 세워서 올라가는 치미라고 하는 거대한 기와가 있죠. 자, 그런 기와들은 그야말로 궁궐이라든지 이 사찰이라든지 이런 이 국가적인 권위 건축의 이제 상징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와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적세기와 부고, 토수기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와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암키와 수키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 분석. 그 중에서도 아마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아마 암키와의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관찰하고 이제 파악하는 그런 방법들, 그것을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 수키와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식 기와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에 이제 1시간 더 할애를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기와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암기와 수기와인데 이 평기와에 이제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다시 말해 그것을 우리가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속성들을 잘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속성들을 잘 관찰하려고 그러면은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속성을 지금까지 이제 분석된 기와의 이제 특징에 따라 가지고 살펴보면은 제작 도구와 관련되는 속성들이 있다. 제작 도구, 기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성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 뭐 여기에서는 이제 평기화 중에 암기와 숙기화를 이제 주로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토기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같은 흙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기물들이니까 유사한 그런 제작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용기 형태의 토기와 널빤지 형태의 평평한 이런 기와하고는 기본적으로 형태도 차이가 있고 사용 용도의 차이도 이제 있어서 만드는 제작 기법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점토를 빚어서 이제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같은 거죠. 그리고 다 제작된 것은 마찬가지로 건조시켜서 그리고 가마 안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소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것이 이제 토기의 제작 과정하고 소성 과정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소위 이 토기보다도 기와에 더 주안을 두었어요. 그래서 토기를 만들거나 기와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똑같은 흙으로 만드는 이 전돌, 벽돌 말이야, 전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을 그 공인을 전체 다를 소위 이제 와박사라는 어떤 그런 기술자로서 이제 불렀어요. 와박사, 박사 명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기 만드는 제작장인, 기와 만드는 제작장인, 그 다음에 전돌 만드는 제작장인, 이거 전체 다를 대표적인 그 기와를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와박사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토기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그 기와가 그 고대 사회에서 오히려 토기보다도 더 중요시됐음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기와 제작 과정에서 건조할 때 나타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작과 관련되는 거지만 이제 건조할 때 나타나는 그런 속성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잘 관찰했을 때 그 기와가 어느 시기에 어떤 건물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그 기와의 지역적 특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중요한 속성, 특징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와 같이 관찰된 여러 가지 속성,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 게재를 할 때 이 도면으로 이제 보고서에 게재를 해줍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이제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측을 해서 실측된 그 도면을 보고서에 게재를 해주는데 아무리 앞에 속성들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그 기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기와를 그린 이 도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그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도면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 부분까지 이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와 종류들이 여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 평기와 평기와 중에 이제
이 4번, 6번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소위 숙기와의 왼쪽이 외면, 오른쪽이 내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넓은 그런 기와가 이제 바로 평기와 중에 암기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숙기와의 표면이 기와 등이 되는 거고, 숙기와의 내면이 기와 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암기와 역시 암기와의 외면이 기와 등이 되는 거고, 암기와의 내면이 기와 골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속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확인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두 점의 기와가 이 막쉐 기와라는 거예요. 막쉐. 막쉐라는 것은 어떤 마구리 부분을 막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막쉐라는 의미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순막쉐와 이제 암막쉐가 있어요. 위에 것이 순막쉐, 밑에 것이 암막쉐인데, 이 순막쉐는 건물의 처마 끝에 이 석가래가 있는 부분에 올라가는 이 기와 숙기와의 가장 끝부분에, 처마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접합이 돼서 장식하는 그런 기와가 되겠습니다. 숙기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막쉐가 되는 거고, 이 기와 전체 다에 이런 이 막쉐가 이렇게 접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마 끝부분에 마지막에 올라가 있는 끝부분에 있는 그 기와에 이제 접합을 해서 이제 장식이 되는 그런 기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막쉐는 바로 이제 기와 골이 되는 그 암기와의 처마 끝부분 기와에 이제 부착이 돼서 이제 장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연화문, 당초문, 인동문 또는 인동당초문 여러 문양들이 이제 여기에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식이 돼요. 자, 그런 것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수업이 이제 시간상 어렵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평기와, 즉, 그, 암기와 숙기와의 관찰할 수 있는 세부 속성 명칭, 세부적인 명칭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기와의 외면이라는 것이 있고, 기와의 내면이라는 게 있어요. 기와의 외면은 이 와통이라고 하는 기와를 제작할 때 그 바탕이 되는 통이 있어요. 통.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뒷부분에 다시 나오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바스켓, 이 물을 담는 바스켓 형태의 소위 이제 통이 있어요. 그 통에 나무로 만든 그 통에 이 넓적한 이제 점토 소지를 널빤지 형태로 점토 소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둘러서 부착을 해서 이제 귀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착을 했을 때 바깥면이 되는 부분, 그 바깥면이 되는데 그 점토가 부착된 와통에 점토 소지를 부착을 하고 그것을 단단하게 이제 두드려서 내부에 이제 공기를 빼내거나 이 소위 이 밀착을 강화시켜서 단단한 그런 기화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탄화를 한다 그러죠.
지난 시간에 이제 토기에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탄화라는 방법도 토기와 거의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와의 볼록한 면이 이제 바로 외면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뭐 등면, 볼록한 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면이 바로 이제 내면이 되는 거죠. 자, 위에서와 같이 이제 기와를 제작하는 틀인 와통에 점토 소지를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둘러서 부착을 한다. 그랬을 때 점토 소지가 부착된 와통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안쪽이 되는 거죠. 안쪽. 그래서 거기에 점토 소지를 와통에 부착을 할 때 부착하기 전에 와통에 포목을 씌워요. 이제 포목은 이제 천이죠, 천. 이제 뭐 천을 이제 씌우고 그 위에 점토 소지를 이제 부착을 해요. 자, 그래야만 나중에 와통과 기와를 제작한 점토 소지가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이제 쉽게 이 분리가 쉽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매끈한 와통에 이 물기가 많은 점토 소지가 부착이 되면은 거기에 덕지덕지 와통에 붙어서 원하고자 하는 매끈한 기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내부에 이제 포목을 씌워요. 포목을 씌우는 방법도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목한 그런 면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배면이다. 특히 이제 암키와 같은 경우에는 볼록한 부분이 이제 소위 지붕의 바닥 부분으로 이제 놓여지고 오목한 부분이 이제 지붕의 윗부분, 다시 말해 하늘 외부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기와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이 기와 지붕의 바닥면이 되는 거고 내면이 기와 지붕의 윗부분이 돼서 그 곡면으로 이 빗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기와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와를 공부를 할 때 약속된 명칭으로서 제작할 때를 기준으로 이제 외면, 내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그렇게 명칭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와 지붕에 올라갈 때는 그 반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와에 한 장의 기와가 있으면은 뭐 기와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단부가 어떻고 외면이 어떻고 내면이 어떻고 하단부가 어떻고 그다음에 측면이 어떻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관찰 대상이 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속성이 있는 거죠. 속성. 자, 그래서 외면, 내면을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자, 상단부가 있으면 이제 바로 그에 대응되는 하단부가 있겠죠. 자, 상단부는 기와를 처음 제작할 때 와통의 위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와통이 이제 우리가 바스켓을 이렇게 엎어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엎어놓은 상태 거기에서 윗부분 그러니까 그 바스켓의 둘레 부분에 옆에 그게 이제 점토 소지가 이제 부착이 되는데 그 와통 윗부분이 바로 이제 상단부가 되는 거예요. 상단부. 그래서 그 부분은 점토를 와통에 부착한 상태에서 이 소위 기와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정의 이제 조정. 우리 지난 시간에 토기 설명할 때 성형을 하기 위해 하고 난 다음에 일정의 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이제 상단부와 하단부에는 점토 소지가 이렇게 부착이 됐을 때 거기에 다른 이 작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매끈하지 못하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조정이 이제 흔히 외면에 거기에 가장자리 윗부분, 끝부분을 주로 이제 이 물손질을 하는데 옆으로, 그러니까 와통이 있으면 옆 횡방향으로 이제 물손질을 해요. 그래야만 끝 단부가 윗부분이 이제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게 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손질 흔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상단부에. 그래서 상단부에 상단면이라는 것은 상단 윗부분 끝부분에 이제 점토 소지 두께로 평평한 부분, 그걸 상단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상단면, 그것을 기준으로 내부 외부로 내면과 내면, 다시 말해서 기와의 외면 내면에 윗 끝부분에서 한 10cm 정도에 걸쳐 가지고 옆으로 물손질 조정한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상단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에 대응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하단부가 되는 거죠. 자, 기와를 제작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제 암기와 숙기와 이 평기와는 거의 예외 없이 전부 다가 한쪽 부분이 넓고 또 그 반대 부분이 좀 좁아요. 그에 비해 가지고. 자,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와를 제작할 때 와통이 우리가 우리 이 바스켓처럼 이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바스켓을 엎어 놓은 형태가 생각하면 돼요. 아래쪽이 넓고 윗부분이 이제 좁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윗부분이 좁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협단부라고 그러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아래쪽은 그보다 이제 넓어서 광단부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 점토 소지 판을 둘러가지고 이제 기와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기와 칼을, 와도를 가지고, 4장, 3장, 이렇게 이제 잘라서 분할을 해서 이제 한 장 한 장의 이제 기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와는 와통의 하단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넓고 와통의 상단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좁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쭉 기와에 이제 이 지붕에 올렸을 때 대체로 이제 좁은 부분이 윗부분으로 올라가고 넓은 부분이 아랫부분으로 올라가서 약간씩 중첩되게 위에서 아래로 쭉 연결이 됐을 때 좁은 부분 일부를 넓은 부분을 이제 겹쳐서 이제 덮게 되니까 거기에 빈틈없이 이 기와가 올려져서 빗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단부는 이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와통의 이제 아래쪽 좁은 부분이 되는데, 이 경우 이 와통에서 이 점토 소지를 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와통을 빼내야 돼요. 와통을 빼내야 되는데, 이 와통을 이제 빼내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원통 모양의 위가 좁고 아래쪽이 넓은 원통 모양의 이제 점토 원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그 상태에서 이제 기와를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이제 뒤집으면 이제 좁은 면이 밑으로 내려가고 넓은 면이 윗부분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렇게 이제 다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아래쪽 하단부는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로 하단의 단부, 끝부분, 이 부분을 매끈하게 위에 상단부처럼 그 상태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윗부분으로 다시 도치시켜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설명한 상단부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약 10cm 그 부분에서 안팎에 이제 10cm 정도 너비로 이렇게 물손질 흔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단부라 그런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걸 다 제외하고 하단부는 소위 폭이 넓은 쪽, 상단부는 폭이 좁은 쪽,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와의 측면, 기와 측면. 자, 기와 측면은 이 와통과 이제 포목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와통에 씌워서 와통에 부착되는 점토 소지가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바로 이제 포목이죠. 자, 이 와통과 포목을 이제 점토 소지를 씌워서 이 기화 원통형의 이제 기화 성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와통과 포목을 이제 제거를 하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은 제거하기 전에 이제 상단부는 물손질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단부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것을 다시 뒤집은 상태여야만 아래쪽 끝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그게 이제 물손질 조정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토 원통의 안쪽 또는 바깥에 이 소위 이 와도라고 하는 소위 이제 기와칼이에요. 기와칼로 이 소위 이 분할선, 그러니까 이제 와통이 크면은, 와통의 직경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분할되는 기와의 숫자도 이제 많아지는 거죠. 대개 4분할, 와통에서 4분할이 되면은 4장의 기와가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또 와통이 좁은 경우에는 2분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와통 하나에서 이제 2장의 기와가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대개 암막시 같은 경우는 와통이 커서 대체로 4장의, 그리고 이제 곡률이 완만하죠. 곡률이 완만하니까 큰 와통에서 대체로 4분할에 의해 가지고 4장의 암기와가 이제 제작이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런 반면에 수키와 같은 경우에는 곡률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둥글어요. 좀 원형에 가까운 곡률을 이루고, 그리고 기와 자체가 이제 좁으니까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이 와통이, 이 원통의 와통이 이제 직경이 작아서 거기에서 분할돼서 제작되는 기와는 대체로 2장, 그러니까 그때는 2분할이 되는 거죠. 2분할. 그렇게 해서 이제 암기와 같은 경우에 대체로 4매, 4장, 수기와 같은 경우에는 2장의 기와가 이제 제작이 되는데, 자, 이때 와통과 포목을 이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원통상에 성형된 그런 기와가 이제 있으면은 그 기와를 그런 상태에서 그늘에서 일정 정도 건조를 시켜요. 일정 정도 약간 물기가 이렇게 이제 없어질 정도까지 이제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와 칼을 가지고 세로로 위아래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이제 긋는 거죠. 자르는 거죠. 완전히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이 3분의 1 정도 깊이로 또는 절반 깊이로 칼집을 내 가지고 선을 이제 분할선을 쭉 그어 놓게 되고, 그어서 그것이 완전히 다 건조되고 나면은 마른 상태에서 거기에 나무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툭 치면은,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툭 치면은 이게 분할선 부분이 이렇게 이제 깨져서 쪼개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4개의 또는 2장의 기와가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작된 것을 이제 우리가 기와 가마 안에 적재를 시켜서 불을 지펴서 우리가 이제 기와 제작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측면인데, 그 측면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 자르는 방법, 와도에 분할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와도가 칼질이 되는 면, 와도가 닿는 면은 관찰을 하면은 와도질면이라고 그래서 칼 자국으로 매끈하게 그 부분은 잘려서 나타난다. 자, 그런 반면에 그런 상태에서 일정 정도 건조된 상태에서 나무망치라든지 이런 걸로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이 깨진 부분은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죠.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측면 부분은 와도질면과 파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깊숙이 잘라가지고 전체 달을 한 번에 다 완전한 상태로 다 잘라버리면은 거기에는 와도질면밖에 안 나타나고, 칼집을 약 3분의 1 정도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건조된 상태에서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깨뜨리면은 이 와도질면은 3분의 1 정도만 나타나고 깨진 파면이 이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와도질면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소위 와도질면과 파면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와의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관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속성이라는 거죠. 왜? 이것을 만든 기와 장인의 습관, 관습, 기술이 반영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와를 관찰할 때 그 측면도 잘 관찰해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든 이런 기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궁궐이라든지 이 소위 이제 이 국가 권위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소요되는 그런 기와들은 특별히 더 정밀하게 잘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저기에 울퉁불퉁한 깨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와 지붕에 올라가면은 보이지 않아서 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깎아낸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다시 이제 이 기와가 깨진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덜 건조된 상태에서 이제 깎아내는 거죠. 깎기 조정. 그렇게 기와 측면에 깨진 면을 다시 깎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깎기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와들도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질을 발굴할 때 나오는 기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와도질면과 깨진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 도면을 보고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 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암키와의 도면인데 왼쪽의 부분이 이제 외면을 탁본한 그림이에요. 외면. 기와의 이제 평면 그림은 대체로 이제 그 평면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제 탁본을 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도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하나하나 그렸는데 그 문양을 다 그리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탁본으로 이제 대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도면이 바로 내면을 탁본을 한 거예요. 내면을 탁본을 한 건데 그 탁본에 기본적으로 기와를 제작할 때 가해졌던 제작 방법들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위 기와의 왼쪽이 이제 기와의 외면, 오른쪽이 기와의 내면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이제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기와의 이제 자른면을 이제 단면이 됩니다. 단면.
그리고 세로로 길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이제 기와의 종단면. 그러니까 위에 거는 횡단면, 밑에 거는 종단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표면에 이제 여기에 뭐 문자도 나오고 문양도 나오고 이렇게 돼 이제 저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기와를 제작할 때 외면을 두드리는 방망이 즉 탄알판에 저기에 이제 그런 문자라든지 문양을 새겨서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내면 부분에 이제 보면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안 보일 건데 윗부분 오른쪽 상단 부분 저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기와 와통에 씌웠던 이 천자국 흔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포목 흔적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와를 와통과 포목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 그 내부에 다시 뭔가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일정한 이 평행선이 쭉쭉 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것이 이제 소위 빗질 형태의 이제 정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내부에 이제 내면에 뭔가 이제 점토 덩어리가 덕지덕지 그런 면을 형성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경우에 저렇게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 소위 이 빗질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면 조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와의 상단부, 하단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상단부, 하단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상단부는 앞에 설명한 거에서 이제 지금 반대로 지금 놓여져 있어요. 이 그림은 이 문자가 제대로 이제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나자가 보이죠. 백나 뭐 밑에는 백, 뭐 이런 나자, 백자 문자가 이제 바로 세워진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이도록 하다 보니까 위아래 거꾸로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는데 사실은 앞에 설명했던 기와의 상단부가 여기에 도면의 아래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이 넓은 부분 즉 하단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편집 상태는 문자가 있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와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제작 도구.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기와를 만드는 틀이에요. 기와를 만드는 틀. 자, 기와를 만드는 틀을 우리가 이제 와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와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암키와 와통, 수키와 와통. 이 크기와 형태가 좀 다른 거죠. 수키와 와통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이제 암키와 와통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암키와 와통은 크게 이제 모골 와통이라는 거하고 원통 와통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그리고 가운데의 그림이 이 모골 와통이 되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원통 와통이 되는 거죠. 모골 와통은 일정한 규격의 길다란 같은 너비의 규격을 가진 나무판을 얇은 나무판을 이 나무판도 약간 곡면이 있는 나무판으로 이제 깎는 거죠. 동구선은 그래야만 이제 둘렀을 때 둥근 원 형태가 되는 거죠. 각이 지지 않고. 그래서 그 일정한 규격의 나무판을 옆으로 위아래 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연결해서 나중에 양쪽 끝부분을 모아가지고 결합을 해서 기와가 다 제작되고 나면은 그것을
다시 끌어서 이렇게 이제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그래야만 이제 이 와통을 빼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를 이제 우리가 모골 와통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안에 이 외면에 왼쪽 그림에 이제 와통에 바스켓 모양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넓적한 점토판을 이제 둘러가지고 기와를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탄화를 해가지고 두드려서.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포목이 씌워져 있는데 포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이제 고대 기와에는. 자, 이 고대 기와에 포목이 없는 이유는 이 포목천이 굉장히 귀했다는 거죠, 그때는. 자, 그래서 포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와의 내면에 무슨 흔적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부착됐던 모골 와통 흔적이 나타나게 돼요. 모골 와통. 그러니까 이 나무의 한쪽 모골을 형성하였던 나무의 한쪽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단위로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그 내면에 나타나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이제 모골 흔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포목이 씌워져서 이제 제작이 되는 경우에는 모골 와통의 흔적이 내면에 거의 안 나타나지만 포목이 씌워지지 않는 시기에 제작된 그런 기와들은 기와 내면에 모골의 흔적이 이제 나타난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이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하는 거, 그리고 그 간격, 크기, 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세밀하게 잘 관찰을 하면은 기와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통, 와통은 모골 와통 모골 와통처럼 이제 제작이 되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서 펼칠 수 없도록 아예 고정되어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인데, 자, 이 원통 와통은 기와를 제작할 때 이 모골 와통에서 기와를 제작하는 거하고 반대예요. 왜? 원통 와통의 소위 이 둥근 원통 그 자체가 밑이 좁고 위가 모골 와통이 밑이 원래는 아래쪽이 직경이 넓고 위쪽이 직경이 좁으니까 저 상태에서 모골을 빼내려고 그러면은 위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위로 뽑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좁은 윗부분이 다 망가져 버리겠죠, 기와가. 그러니까 기와 만들어 봐야 이게 다 일그러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통, 와통은 고정된 그런 모골 와통이 이제 완전히 고정된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모골 와통을 고정된 원통 와통 표면에 점토 소지를 부착을 해가지고 기와 제작 성형이 다 마무리돼서 와통을 빼내야 돼요. 그런데 와통을 끌을 수가 없어. 모골 와통처럼.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뽑아서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골 와통과 반대로 좁은 면이 아래쪽으로 가고 넓은 면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놓고 거기에 점토 소지를 뚫어서 기와를 제작을 해야만 와통을 이제 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골 와통과 원통 와통은 제작 방법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점토판을 둘러서 탄화를 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그 과정들은 동일하지만 와통을 분리하는 방법, 빼내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뭐다?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이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그런 특징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모골 와통인가 원통 와통인가 이것을 이제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소위 기와 내면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모골 와통은
저기에 보다시피 그게 퍼먹 흔적이 없는 경우에 저런 쪽 모양의 것들이 이제 그대로 찍혀 있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원통 와통의 경우에는 그것을 위에서 뽑아 올려서 빼내야 되니까 기와 내면 부분에 빼낼 때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부분이 선이 이렇게 쭉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원통, 와통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소위 이제 와통의 점토 소지를 둘러서 부착을 해서 1차로 이제 이 와통에 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밀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탄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와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기를 제작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죠. 기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이 탄날판에 보다시피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탄알판이 있어요. 나무 방망이처럼 생겨 있죠. 자, 저것이 이제 탄알판이에요. 지난 시간에 토기를 설명할 때 토기 탄알판 그것도 이와 유사한 거예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때 이 그림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못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토기 설명할 때 그 탄알판도 이와 같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알은 이 와통의 점토 소지를 둘러서 1차로 와통의 점토 소지가 밀착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이제 밀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표면을 이제 두드리는 거죠. 표면을 탄알판으로 이제 두드린다. 탄알을 하는 목적은 지난번에 토기 설명할 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기와 점토 소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빼낸다. 그 다음에 이 점토 소지의 기와 기벽을 단단하게 밀착시켜서 단단한 기와를 제작을 한다, 만든다, 밀착시킨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용도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탄알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이 탄알판에 새겨진 이 흔적, 문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토기도 마찬가지고 문양을 의도해서 탄알을 이제 한 게 아닌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문양 효과까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사실은 여기에 기와 표면에 두드린 이 탄알 문양들은 기와 지붕에 올리면은 기와 지붕 바닥면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기와 지붕 바닥면에. 물론 이제 수키와 같은 경우에는 둥근 외면에 탄알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외면이 되니까 그게 이제 하늘 방향이 되니까 일종의 장식 효과도 있다고 하겠지만 암기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탄알을 해서 문양이 나타나 봐야 그게 나중에 지붕에 올리고 나면은 기와 지붕 바닥면에 닿게 돼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목한 부분이 기와 골이 형성이 되고 윗부분으로 올라가니까 자, 그럼에도 이런 탄알 문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두드려서 이제 기와를 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 탄알, 이거 중요하다. 왜? 탄알 판의 크기, 탄알의 방향, 그 다음에 탄알의 횟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제작 장인 또는 제작 지역, 제작 시기가 이제 달라진다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략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단위 문양의 이제 대체로 길이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이제 관찰을 하고 계측을 하면은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와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장인에 의해서 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탄알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탄알은 이제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제 변화를 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소위
단판 탄알. 단판이라는 것은 탄알판이 짧다는 거죠. 탄알 단위가 짧다. 왼쪽에.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이제 탄알을 했을 때 적어도 4~5차례 이상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탄알을 해야만 전체 기와 외면이 다 탄알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 단판 탄알이에요. 단판 탄알. 대체로 탄알판의 크기는 대체로 6cm에서 8cm 사이즈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요런 단판 탄알이 표면에 나타나 있으면, 이거 기와 오래된 거네? 고식의 기와다. 대체로 이제 기와가 처음 만들어지던 이 삼국시대부터,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정기까지 주로 이런 단판 탄알이 주로 사용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 단판 탄알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공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판 탄알의 단점은 뭐냐면은 탄알 단위가 너무 작고 하다 보니까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탄알을 하지 않은 경우에 왼쪽에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탄알 단위가 깊고 얕은 이런 형태로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되는 그런 이 부작용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보다 넓은 긴 중판 탄알, 장판 탄알로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판 탄알은 그림의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중판 탄알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것은 탄알 단위가 세로 방향으로 2~3번 정도의 이제 탄알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2~3번 정도. 자, 이 두 번째 그 그림은 단 2번에 걸쳐가지고 세로 방향의 탄알이 마무리되는 거. 자, 그러니까 그렇게 2번, 3번의 탄알이 완전히 마무리되려고 그러면은 왼쪽에 단판 탄알판보다도 규격이 크기가 어째야 되겠어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 크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요런 2번에 걸친 이런 탄알, 3번에 걸친 요런 탄알, 중판 탄알 흔적이 나타나면, 이것은 대략 통일신라 시대, 그 중에서 통일신라 전기에서 후기 단계, 통일신라 시대에 이 제작된 기와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이때까지 이것을 다 기와들을 출토된 것들을 전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판 탄알. 장판 탄알은 제일 오른쪽에도 그림이 이제 장판 탄알이에요. 자, 이 장판 탄알은 말 그대로 탄알 방망이 판이 이 기와의 세로 길이하고 거의 같아요. 똑같아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두드리거나 눌러서 두드려서 이 탄알을 완성하는 그런 탄알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암기와 숙기와의 길이가 대체로 30에서 40cm.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에서 40cm 정도 길이에요. 이제 그 길이 방향으로 한 번에 위아래로 다 탄알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 이후 고려시대 그 이후 조선시대 계속 이렇게 이제 장판 탄알이 대부분 사용이 되는데 기와 표면에 이렇게 한 번에 위아래에 걸쳐 가지고 한 단위로 탄알이 계속 이루어진 이런 기와들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구나. 주로 이제 고려 조선 시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알 기법, 탄알 단위의 크기라든지 탄알 횟수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와의 표면을 관찰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이제 된다는 거고, 그것이 곧 시기적 차이, 지역적 차이,
제작 장인의 차이,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런 같은 이런 시기에 단판 탄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이는 이게 이제 격자 탄알물인데, 격자 탄알인데 이 격자 탄알의 격자의 한 단위가 아주 좁다. 또 어떤 거는 좀 넓다. 이러면은 뭐예요? 탄알 방망이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만든 제작 장인 또는 제작 공방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세하게 이 기와의 제작 장인 또는 그것이 유통된 기와의 유통 범위 이런 것까지도 이제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와를 만드는 바탕흙,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점토소지라고 그러죠. 점토소지. 토기를 만들 때는 우리가 태토라고 그랬죠. 이것도 뭐 태토라고 그래도 되지만, 기와는 토기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점토소지라고 해요. 소지. 점토소지. 자, 이것도 이제 점토소지의 형태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점토소지의 흔적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점토소지가 어떻게 와통에 부착이 됐는지, 이것은 기와 표면에는 거의 잘 안 나타나요. 왜? 기와 표면은 탄알 방망이로 두들겨 가지고 점토소지가 접착되었던 그런 흔적들이 다 이 탄알에 의해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이 점토 소지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점토 소지의 흔적은 주로 어디? 이 기와의 내면에 나타난다. 기와 내면에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자, 여기에 보면은 기와 내면에 점토띠, 가래떡 모양으로 점토띠를 이렇게 쌓아 올려 가지고 이제 기와를 제작하는 것. 자, 이 기와를 제작할 때는 이런 기와도 이제 소위 우리가 토기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이제 윤적법 형태로, 그러니까 도넛 형태의 이제 점토 고리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소위 권상법 형태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밑에 이 회전판이 이제 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 회전판을 돌리면서 길다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가래떡 점토띠 모양을 이제 계속해서 돌리면서 나선 모양으로 쌓아 올려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점토띠 모양의 이제 점토 소지를 사용을 해서 기와를 제작했다. 자, 요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10중 8구 전부 다 삼국시대 속성이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기에, 가장 이런 시기에 기와 제작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시기의 기와 제작 방법은 우리가 토기를 제작할 때 수비법, 윤적법, 권상법, 그 다음에 소위 이 회전판에 이제 권상법으로 이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와 유사한 그런 형태로 이제 와통을 돌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점토띠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토기 제작 방법하고 거의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왼쪽 그림의 오른쪽이 이제 바로 이제 내면을 탁본한 거예요. 탁본한 건데, 거기에 보니까 포목 흔적이 이제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포목 흔적이. 그러니까 저 포목 흔적은 어디에? 소위 이 와통에 이제 씌웠던 그런 포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포목이 씌워져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여기에 와통의 모골 흔적은 잘 안 보이죠. 그죠? 모골 흔적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정형적인 그런 모골 흔적은 늦은 시기에 나타나고, 초기에 기와를 제작할 때는
모골이 없이 처음에는 제작이 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정형적인 그런 모골을 여러 장, 이 나무 쪽을 여러 장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원통의 어떤 그 나무 통 이런 데 이제 포목을 눌러가지고 어떤 경우에 이제 포목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원시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토기 제작 방법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토띠, 가래띠 모양의 선들이 쭉쭉 선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 그림을 보면은 저것은 왼쪽에 보이는 저런 그 점토띠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기와의 내면을, 암기와의 내면을 탑본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내면의 점토띠 형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아래에서 위쪽으로 평행선 형태로 쭉쭉 빗질 형태로 이제 그어 올린 그런 조정 흔적이 이제 나타난 거죠. 조정 흔적이 나타나는데 조정 흔적 안부분에 자세히 관찰하면은 왼쪽 하단 부분 저런 부분에 보면은 왼쪽에 보이는 왼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모골에 포목을 씌웠던 흔적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포목을 씌워서 점토판을 돌려서 모골을 빼내고 포목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면에 이게 내면이 고르지 못하다든지 또는 덕지덕지 점토 덩어리가 붙어 있다든지 표면을 이렇게 매끈하게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해서 위에 밑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저렇게 이제 2차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2차 조정 없이 포목은 이제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특정한 시기에 주로 이제 통일신라 고려 시대의 기와들을 보면 저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쭉쭉 그어 올리는 빗질 장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암키와 내면 탁본 한 것 중에 보면은 오른쪽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세로방향으로 아래쪽 하단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 탁본을 했는데 거기에 소위 이제 빗질 정면 흔적도 없고 다른 아무런 흔적이 없이 일정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일정한 단위로 규칙적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게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와통에 포목을 씌워 가지고 그 포목이 끝나는 부분 끝단끼리를 이렇게 꿰매야 되는 거죠. 꿰매야만 포목에 씌워지는 거죠. 그 꿰맸던 흔적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연철, 윤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포목을 씌우는 방법 이것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측면에 탁본이 된 부분, 그 왼쪽에는 보니까 어때요? 와도질한 면이 안부분에 약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세로로 선이 오른쪽 그림, 그 왼쪽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은 위아래로 선이 안쪽 부분에,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탁본이 있는 그게 안쪽이 이제 기와의 내면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세로로 이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칼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은 바깥면인데 거기에는 울퉁불퉁 깨진 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안쪽 부분의 3분의 1 정도가 와도질 면이 되는 거. 거기에 이제 매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가 이제 파면이 되는 거죠. 건조한 상태에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깨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 암기와의 또 가장자리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이제 측면이라고 하죠. 측면에 이 소위 와도질 흔적과 파면 흔적이 나타나요. 자, 거기에 보면은 왼쪽 가장자리 세로 부분에 보면은 약 3분의 1 정도의 선이 쭉 지나가면서 거기는 매끈하게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거기에는 뭐야 바깥면에
파면이 되는, 깨진 면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에서 와도질을 하느냐, 또 바깥에서 표면에서 와도질을 하느냐, 깨진 면이 앞부분에 있느냐, 바깥부분에 있는가, 와도질 면이 앞부분에 있는가, 바깥부분에 있는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완전히 한꺼번에 딸렸는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시대적 특징과 지역적 특징이 다르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관찰 속성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체로 점토띠 모양으로 이제 기와를 성형을 하는 그런 점토 소지판이 나타날 때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삼국시대 기와의 특징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널빤지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위 기와를 대량으로 제작해서 좀 더 손쉬운 방법이 기와 제작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이후 고려 조선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기와 제작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설명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죠. 여기는 이제 늦은 시기에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이제 후기 이후에 나타나는 탄형 점토판 소지로 이제 제작하는 기와 제작 장면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 소위 이 기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기와장의 이제 기와 제작 모습, 뭐 전통적인 기와 제작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다시피 이 기와를 제작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점토 소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점토 소지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점토 소지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거기에 돌이 포함이 되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운 이 황토, 주로 이제 고령토라고 고령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 보면 명나라 때 이제 송홍성이라는 사람이 쓴 그림과 함께 쓴 천공계물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 기술서인데 거기에 이제 기와를 제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통이 있는데 그 통 속에 뭐예요? 이 점토를 넣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겨 가지고 완전하게 찰흙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맨발로 이렇게 밟아 가지고 차진 점토 정어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것을 널빤지를 만드는 이런 이 나무 틀에 이제 올려서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이제 널빤지 형태의 이제 점토판 소지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와 같이 이제 이 모골 와통, 그러니까 원통 와통, 여기는 이제 원통 와통이 되는 거죠. 원통 와통. 왜냐하면 원통 와통에 아래쪽이 좁고 윗부분이 이제 넓죠. 원통 와통에 감싸서 접합을 시킨다. 접합시키기 전에 뭐를 누른다? 여기에 보다시피 포목을 이렇게 이제 두른다. 포목을 씌운다. 이 포목을 씌우고 난 다음에 포목이 제대로 고정시키기 위해가 여기에 얽어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윤철 흔적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게 그 탁본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점토판을 둘러서 씌워서 이와 같이 둘러서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와의 성형을 이제 한다. 요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앞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탄알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표면을 이제 단단하게 하고 공기를 이렇게 빼내서 기벽이 단단한 그런 형태의 이제 기와를 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와가 제작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접하는 것은 완전히 제작돼서 지붕에 올려져서 사용됐다가 폐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고학 유적 현장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저런 제작 방법을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 남아있는 이 기와 유물 이 자체를 관찰을 해가지고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관찰해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고고학이고 또 미술사도 마찬가지고 다 문화재학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소위 기와를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제작 기법과 관련되는 특징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뭐 탄알 이것도 결국은 흔적이 이제 찍혀 있는 문양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제 기와를 성형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탄알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문양 효과가 있어서 그 문양 단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작 장인이라든지 이 제작 지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자료로 삼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탄알이 이제 기와 표면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기와 표면이 탄알된 부분은 결국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보인다 그러죠. 바닥 부분에 내려가니까. 자, 여기 이제 표면에 탄알 흔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선명한 탄알 흔적이 이제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점토가 와통에 잘 붙도록 밀착되도록 또는 기와의 점토 소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빼내도록 이렇게 이제 탄알판으로 두드리는 과정, 아까 설명했던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긴 문양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탄알을 할 때 이런 식의 기와들은 이제 회전판을 사용을 하지 않고 고정되는 상태에서 이제 와통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이제 점토판을 두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탄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 그 반면에 이 회전대를 같이 사용하는 거. 앞에 나왔죠. 그 회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회전대의 방향에 따라, 그 다음에 탄알판을 잡은 손에서 회전을 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탄알판을 잡은 손의 움직임 방향에 따라 가지고 탄알판의 이 탄알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방향 탄알은 어떤 경사지게 비스듬히 경사지게 탄알이 됐다는 거죠. 사방향. 그 왼쪽에 그림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탄알의 단위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선 형태로 이제 탄알이 됐지만 이게 이제 그 형태가 경사지게 탄알이 됐다. 그래서 사방향 탄알이. 이게 뭐가 중요한 거? 그것도 제작 기법하고 제작 습관하고 관련이 되니까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횡방향 탄알. 이 횡방향 탄알은 거의 대부분이 이 회전대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 횡방향 탄알이 이제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남한산성 한흥사지에서 나온 기와를 게시한 건데, 자, 여기에 보면은 기와의 이제 탄알 문양이 뭐 삼각형 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른 삼각 안에 중호문 이제 호선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봤던 이 소위 이제 장판 탄알에 의해 가지고 장판 탄알, 중판 탄알, 장판 탄알에 의해 가지고 회전대를 돌리면서 세로로 길쭉한 탄알판을 뚝뚝 두드려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탄알 흔적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횡방향 탄알, 사방향 탄알, 횡방향 탄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횡방향 탄알은 장판 탄알이 대부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횡방향 탄알이 이루어진 것은 장판 탄알과 더불어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늦은 시기에 발전한 형태의 그런 탄알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평기한 문양에 대해 가지고 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평기한 문양은 결국은 아까 이제 탄알판에 새겨진 문양이 되는 거죠. 기와를 탄알판으로 두드릴 때 탄알판에 새겨진 문양이 그 표면에 외면에 찍힌 형태가 바로 이제 이 평기와 문양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양이라고 하면은 이 개별 단위의 어떤 문양, 아까 이야기한 사격자문 또는 뭐 중호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별 단위의 문양,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앞에 장판 탄알에 찍혀 있는 횡방향 탄알에 보면은 문양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문양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합되어 있는 문양 전체를 하나의 탄알판에 새겨가지고 두드리게 되면 이게 문양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문양 의장이라고 그러죠. 개별 문양에 의해서 구성된 디자인 전체를 탄알판에 다 집어넣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보면은 앞에 봤다시피 뭐 중호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꽃무늬 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하나의 탄알판에 이제 새겨져서 두드리게 되면은 문양 의장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양 의장들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양이 이 종류가 이제 다르게 이제 나타나요. 대체로 통일 신라 시대 이전 시기에 이제 탄알판에 찍힌 탄알 문양, 기와에 찍힌 탄알 문양의 종류는 승문. 승문은 뭐예요? 소위 실타래 문양. 탄알 방망이에 이 실타래, 실을 이렇게 평평하게 감아서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은 승문 탄알이 나타납니다. 실을 실타래 문양. 자, 이것은 우리 토기에서도 나왔죠. 승문 탄알. 이러면은 오래된 탄알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 제작할 때 사용되는 탄알 방망이, 탄알판하고 거의 유사한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격자문. 앞에 우리 사격자문 나왔죠. 이 격자문. 이거 역시도 토기도 뭐예요? 격자 탄알문, 승문 탄알문. 이거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격자문, 승문 탄알.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이전의 삼국시대 이제 토기에 대부분 나타나는 거다. 그 다음에 선조문. 이 선조문은 기와에서 선조문이라 그러지만 토기에 뭐예요? 탄알 방망이에 평행선으로 새겨가지고 탄알을 했을 때 나타나는 흔적. 그것이 토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평행선문이라 그랬어. 평행선문.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행선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토기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조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승문이라든지 격자문이라든지 선조문 이런 형태의 탄알들은 토기에도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다만 기와가 두껍고 크니까 그 단위 간격의 문양의 단위 간격이 토기보다도 좀 더 넓다. 그런 형태가 특징이 있을 뿐 거의 유사한 그런 탄알 기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 이전에 삼국시대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의 기와 문양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어골문이에요. 어골문. 우리 여러분들 어골문 말 그대로 갈치 한 마리 구워가지고 한 토막을 살을 발라 먹고 나누면은 그 뼈가 있죠, 그죠? 이게 척추뼈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렇게 이제 이 뼈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찍은 문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어골문, 물고기뼈. 마치 이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속이 세로로 찍혀 있는 거, 그것도 유사한 그런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 어골형 물고기 뼈 형태를 탄알 방망이에 이렇게 세로로 새겨서 두들기게 되면 이런 어골문 형태가 나타난다. 이런 종류의 문양이 나타나면은 거의 대부분 고려시대다. 대개 어골문이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말부터 일부 보이기 시작해서 조선 전기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이제 고려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그런 문양 형태다. 탄알 문양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주로 이제 청해 파문, 나중에 또 중호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호문이라는 것은 둥근 호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중첩되어 있는 거. 청해 파문은 말 그대로 이제 망망대해에
파도가 이렇게 이제 치는 그런 문양 형태, 파도가 치는 그런 문양 형태,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이렇게 나타나는 중심 문양이다. 이 그림들은 나중에 타폰한 것들을 다시 가지고 더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런 다양한 문양 형태, 이 외에도 복합문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수문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암키와 수키와에 나타나는 이 단알 문양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 요것들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문양이 한 시점에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의골문 같은 경우에 지금은 통일신라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전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중심은 고려시대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이 승문이라든지 격자문, 선조문 주로 삼국시대에 유행했지만 통일신라 시대까지 쭉 이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골문, 고려시대의 중심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골문은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출토되는데, 거기에 문양이, 거기에 문양과 함께, 어골문과 함께 문자가 새겨져 있죠. 특수한 문자가, 거기에 보면 대중 3년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절대연대로 849년이 되는 거죠. 9세기 중엽이 되는 거죠. 통일신라 9세기 중엽. 자, 그래, 그 기와가, 그런 기와가, 이 어골문, 이 기와가 미륵사지, 익산의 미륵사지. 거기에 보면은, 이 똑같은 이 어골문이 찍혀 있는데, 거기에 명문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성화 20년, 1484년. 그럼 문제 15세기 후반이야, 15세기 후반. 조선시대, 거의. 이때까지 이제 유행을 이제 계속하는 그런 장기 지속적인 문양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고, 나머지 것들도 이제 시기폭이 상당히 이제 넓은 것이 이제 기와의 문양의 특징이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다르고, 같은 어골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승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청의 파문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어떤 문양 형태를 나타내지만 그 문양 간격이 조밀하다든지 널쩍널쩍하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개별 단위의 이제 문양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알 한 단위에서, 탄알 단위라는 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탄알 방망이 판에 한꺼번에 이제 새겨진 문양 단위. 이것이 이제 한 문양으로 되어 있으면 단일문이 되는 거고, 주로 장판 탄알, 중판 탄알에 이 탄알 판의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어골문과 다른 뭐 꽃 문양이라든지 뭐 또 다른 격자 문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문양을 새겨 넣어서 찍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합문이다. 하나의 단일한 문양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단일문이다. 여러 개의 문양이 하나의 탄알판에 새겨진 것을 우리가 복합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대체로 단일 문양이 복합문에 비해 가지고 이런 식이 기와에 적용이 됐던 탄알 기법 문양이다. 복합문의 이 문양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의 탄알판, 장판 탄알에 많은 문양이 복합되게 새겨져서 찍히니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늦은 시기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많은 문양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일반적인 기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이제 될 것 같네요.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자, 단일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문, 앞에 봤던 이 앞에 탁본에서 나왔죠. 자, 이 선문은 종선을 기본으로 해서 종선, 그러니까 종선이 새로 한 기준이 되는 선이죠. 종선을 기본으로 해서 사선, 횡선 등이 이제 단일문으로
동선. 그러니까 이제 세로로 문양이 이 하나의 단위 문양을 이루고 있다. 이 선 문양 형태로, 선 문양 형태로 이제 탄에 새겨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선 형태, 횡선 형태의 단일 문양으로 이제 구성된 문양을 선문이라고 그런다. 단일 선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단일 선문. 그 다음에 격자문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하나의 이제 이 탄알 방향에 네모난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새겨지는 거,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눈금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제 새겨지는 사격자. 바로 이렇게 네모나게 새겨진 거는 정격자, 그냥 격자라고 그러죠. 자, 이런 단일 격자문, 이런 형태, 선문, 격자문, 이것들은 다 이런 식의 나타나는 문양 형태라고 그랬죠. 단일 문양 형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골문. 자, 어골문도 기본적으로 아까 흥덕사에서 나온 거, 구색이 중요. 그 다음에 익산 미륵사지에서 나온 거, 15세기 중요. 그러니까 그 시간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골문이 단일 어골문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시기에 통일신라 시대 말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기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중앙에 종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고기 뼈처럼, 척추뼈처럼 가운데 종선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양쪽으로 가시처럼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제 어골문, 물고기 뼈처럼 이렇게 대칭되게 찍혀 있는 그런 문양이 바로 이제 어골문이 이제 되는 거죠. 이 어골문이 이제 바로 이제 상하 대칭되는 경우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단일 문양인데, 이제 이게 주로 중판이나 장판에 이제 단일 문양을 새겨지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상하 이제 대칭되게 이렇게 이제 문양이 새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다음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청해 파문, 말 그대로 이제 망망대해 파도 치는 문양. 이 파도 치는 문양인데, 이제 이 파도의 문양을 이제 형상화 있는 그런 그 문양 그 표현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 많은 이제 곡선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중호문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보이지만 중호문은 이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중호문은 이 어골문이 좀 곡선으로 변화된 그런 형태. 어골문이 좀 곡선으로 변화된 형태인데, 이 둥그스름한 호선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청해파문. 청해파문하고 중호문하고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청해파문, 중호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작된 기와에 찍히는 탄할 문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원래 기와가 처음 탄할이 되고 제작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가지 문양이 이제 구성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문양이 이제 중복돼서 탄할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변화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와를 설명을 할 때, 문양을 이해를 할 때, 그 중에 중심되는 문양이 있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문양 명칭을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종속된 문양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부가로 이렇게 넣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양을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아까 설명했다면 하나의 탄알판에 이게 이제 탄알 단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개의 문양이 새겨질 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넓은 면을 차지하는 중심이 되는 문양을 중심으로 이제 부속 문양이 가장자리 양쪽에 이제 새겨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앞에 탁본에서 봤지만 선문이 중심 문양이 있고, 거기에 뭐 X자 문양이라든지 또는 칼쿠리 모양의 그런 문양이 있다든지, 또 어골문이 중심 문양이면서 그 위쪽 아래쪽에 선문이라든지 청해파문,
또 꽃문양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부과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복합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이 복합문 중에서도 이제 중심문양에 따라 가지고 중심문양을 앞에 표현하고 이를테면 선문 플러스 X 플러스 깔코리문 그 다음에 어골문 플러스 청해파문 플러스 화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 제일 아랫부분이 중심 문양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합 문양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어골문의 바깥으로 이렇게 윤곽을 돌려가지고 그게 이제 탄알판에 이제 그러니까 바깥 윤곽 안에 어골문이 새겨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둥근 이 소위 수레바퀴 모양 이건 차륜문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어골문에 부속돼서 이제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어골문 플러스 방광문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심 문양은 어골문이 되는 복합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골문 플러스 차륜문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기와에 대한 텍스트 설명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기와의 문양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제대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복합문이 그런 것들이 되는데, 복합문도 직선 복합문, 곡선 복합문,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비슷한 비율로, 복합문은 앞에 중심 문양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문양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중심 문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합문은 거의 여러 가지 문양이 들어가면 하나의 탄알판에 이 세 개의 문양이 들어간다. 그러면 세 개의 문양들이 같은 비율로 거의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이상의 문양이 같은 비율로 조합되는 게 우리는 복합문이다 그래요. 복합문. 자, 이 복합문에는 직선 복합문, 곡선 복합문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직선 복합문은 직선 계열의 이제 문양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직선이 되는 거는 선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격자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문도 마찬가지예요. 일직선이니까, 그죠? 꼼 실타래 문양이지만, 그 다음에 어골문,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직선 복합문이 되는 거죠. 대체로 곡선 복합문에 비해 가지고 직선 복합문, 곡선문에 비해 가지고 직선문들이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문양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합된 문양이 직선 복합문이다. 그 다음에 곡선 복합문은 뭘까요? 직선문과 곡선문이 혼합되어 있는 문양. 직선문과 곡선문 혼합되어 있는 문양. 원문이라든지 청해파문 그리고 그와 같은 이 곡선문에 선문이라든지 격자문, 어골문 이런 것들이 직선문 이것들이 이제 두 가지 이상 들어가 있는 거. 중심은 뭐라는 거죠? 곡선이 이제 중심을 이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이 명확하게 이렇게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속성 용어 명칭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속성 명칭이 나오면은 요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특수한 문양이 있어요. 자, 이것은 단일문 앞에 봤던 단일문이라든지 복합문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문양 종류 중에 이제 하나죠. 이제 거기에 문자라든지 어떤 그 상형, 어떤 형태, 상형 문양, 상형, 뭐 뭔가 이제 거기에 소위 뭐 꽃이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문자인데, 자, 이 특수문자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 문자가 있으니까, 기와에. 이 문자는 기와를 제작한 제작 장인, 제작 공방, 그 다음에 기와의 수요처, 기와의 수요처. 자, 이런 이제 이를테면 어느 사찰에 필요해가지고 기와를 제작을 했다. 그럼 사찰 이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작 장인의 이름, 제작 공방의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가 있는 기와 특수기와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기와가 사용된 건물의 성격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양이 바로 이제
특수문으로서 이제 문자가 있는 그 기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형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꽃가지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문양에.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양들이 형상화되어 있는 문양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형상화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기와에 상징적으로 이제 투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꽃가지 같은 경우에 대체로 뭐 연꽃 또는 국화, 뭐 모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뭐 소위 연꽃 들어가면 불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 뭐 사찰 기와에 주로 들어간다든지 물고기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죠. 물고기 역시도 이제 이 불교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뭐 불교 이외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교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건물의 이제 성격, 의장 이런 것들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니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그 기와 탄알 문양의 종류를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죠. 자,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가장 왼쪽에 여러분들이 자, 선문 종류가 되는 거예요. 선문인데 이제 선의 문양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사선문이 되는 거예요. 선문 중에서도 선문 중에 사선문.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시기에 이 소위 이제 통일신라 이전에 이 삼국시대에 기와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그런 문양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격자문이에요. 격자. 거기에 네모난 한 단위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격자라고 격자문인데 네모 형태가 비스듬하게 이제 마름모 형태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 설명했다시피 사격자문. 물론 저게 바로 네모가 바로 세워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정격자문. 자, 이것도 역시 선문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문양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제 어골문인데 어골문의 앞에 설명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양 요소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에 네모나게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방광문이 될 방광문. 방광문 안에 뭔가 꽃이 표현이 됐고 그걸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되게 이제 소위 물고기 뼈 모양이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이런 어골문. 자, 위에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물고기 뼈 형태로 이제 B급 형태로 새겨져 있는 그 문양 형태를 어골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그림이 청해 파문이 되는 거죠. 청해 파문. 이 청해 파문인데 청해 파문하고 중원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청해 파문은 마치 부채살 모양으로 부채 모양이죠. 그죠? 부채살. 여기 보면은 단위가 나오죠.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펼친 부채 있죠. 부채인데, 부채의 손잡이 부분에서 동심원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둥근 호를 그리면서 이제 이 중첩이 쭉, 호가 여러 선으로 이제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그것이 이제 탄알판에 중첩되게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탄알판에 이제 새겨져서 탄알을 하게 되면 그 문양이 이런 형태로 이제 찍히는 거. 이것을 이제 청해 파문이다. 마치 바다에 물결이, 그러니까 큰 파도가 아니고, 잔잔한 바다에 이제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물결이 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청해 파문이다. 자, 이것은 주로
조선시대 이후에 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문양 형태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반면에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되게 중심을 두고 거기에 계속해서 선상으로 계속해서 부채살 모양이 아니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호를 그리는 선이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되는 그런 탄알 문양으로 두드려서 탄알 문양이 형성된 거, 탄알판으로 두드려진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중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해 파문하고 중호문은 비슷한 호를 그리는 선이 중첩되는 연속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긴 하지만 그 단위가 하나는 청해 파문은 파도 치듯이 이 부채 모양의 단위의 내부에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서로 중첩되어 있는 거, 그러지 않고 위아래 직선적으로 이제 호를 그리는 선이 연결이 쭉 같이 되는 그런 형태, 그것이 이제 중호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청해 파문이 중호문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이런 식이 같은 조선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이제 직선 복합문 종류예요. 복합문. 왼쪽 거는 단일 문양 형태. 자, 오른쪽에 세 개는 이제 복합문 형태예요. 자, 여기는 직선 복합문은 말 그대로 문양이 여러 개가 이제 복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제일 가운데 부분에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에 어골문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어골문이 찍혀 있어요. 자, 그 윗부분에는 또 사선 형태의 이제 직선 문양이 있고, 또 그 윗부분에 또 다른 단위의 직선 문양이 있고, 밑도 그와 대칭으로 이제 그런 직선 문양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선 복합문. 복합문 중에서는 직선 복합문이 가장 이런 식의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 복합문. 곡선 복합문인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륜문, 아까 설명했던 차륜문이 바로 위에 둥그런 원 형태의 가운데 둥근 원이 있고 바퀴 살모 모양으로 이제 옆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거. 그것이 이제 소위 복합문의 이제 차륜문인데, 그리고 그 밑에도 그렇고 이제 같은 간격으로 세 개의 차륜문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직선문이 이제 어골문이나 이런 직선문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차륜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곡선 복합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 부분에 차륜 문양이 있고 위아래로 뭐예요? 사격자문, 위에도 사격자문, 밑에도 사격자문 형태의 이제 직선 문양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복합 문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이 차륜문이 이제 곡선을 이루는 문양이다. 그래서 곡선 복합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앞에 설명했던 그 대략적인 그 기와의 문양 종류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문양 종류들이고, 그것이 시기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문양 종류들이 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내에서도 선문 내에서도 선문의 간격이 좁고 넓고에 따라 가지고, 사격자문 내에서도 사격자문의 간격이 넓고 좁은 거에 따라 가지고, 어골문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탄알 방망이에 한꺼번에 찍혔느냐 아니면 중판으로 찍혔느냐 장판으로 찍혔느냐, 그런 세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합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와의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략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평기화 중에 이제 암기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제작 기법, 그리고 거기에 제작 기법상에 나타나는 탄알 문양의 종류를 중심으로 시대별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키와 마찬가지로 수키와도 이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제작이 되지만 이제 이 규격이 작고 이러니까 약간 또 다른 방법들도 있고 그와의 세부 명칭도 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수키화하고 나머지 이제 막쉐기화라든지 이런 장식기화들 이것들의 이제 제작 방법, 명칭, 문양 이런 것들을 이제 1시간 더 공부하고 기화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수업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